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 지분 상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좀 하자면은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채무 상품, 두 번째는 투자 지분 상품. 투자 채무 상품은 채권을 말하고요. 투자 지분 상품은 주식을 말하죠. 요거 다 이해하시죠? 채권과 주식의 그 커다란 차이를 보자면요. 금전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요걸로 갈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은 나오지만 그거는 약간 별개고 그 원금 자체를 갚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채권만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만기에 얼마가 들어온다.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주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 점이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금융상품은요. 이렇게 두 가지의 주체가 등장을 해요. 투자회사가 있고 그 투자를 당하는 피투자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것처럼. 자, 이럴 때 투자 채무 상품을 보면은 한진칼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이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느낌 오시죠? 이게 사채 같은 거니까 한진칼은 요거를 들고 있으면 나중에 원금도 받고 뭐 이자도 받고 하지만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요 부채 여기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부채죠. 또 자본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주식이니까 투자 지분 상품으로 자산인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입니다. 왜 자본이냐? 갚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주식은 갚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투자 채무 상품이라고 하면은 얘한테는 부채고 얘한테는 자산이고, 투자 지분 상품이라고 하면은 얘한테는 자본이고 얘한테는 자산이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 지분 상품을 하는 날이니까 투자 지분 상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원래 투자 금융자산은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고, 두 번째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고, 세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입니다. 즉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얘는 색깔을 제가 안 칠했어요. 왜냐? 투자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오로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랑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두 가지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한진칼 입장이야.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걔는 단기 손익 인식 자산 또는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원칙이에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을 허용해 줍니다. 언제?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요.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방금 얘기해 드린 걸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단기 매매 목적이라는 건요, 개인이 일반 개미가 투자할 때 속칭 단타 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주식을 투자할 때 꼭 단타만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는 주식 시장에서 이 주식의 가치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거를 노려서 단타 치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같이 가면서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그 회사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워렌 버핏 그 선생님처럼 선생님 맞나요? 아무튼 그분처럼 굉장히 긴 시간 보유를 하면서 같이 투자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투자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타를 치려고 구입한 주식과는 분명히 그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투자긴 투자인데 단타랑 전혀 성질이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 같은 게 생기면은, 요즘에 대한항공이 한창 떠들썩했잖아요. 그때 경영권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 간에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려고 주식을 매집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물론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고 이익을 실현시켰다고 팔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팔면은 상대편 진영에서 가져가 버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투자긴 투자인데 그게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회사의 경영권을 얻겠다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단타를 치는, 즉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고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가치가 변한다고 함부로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값이 올라갔다고 내가 바로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실현시킬 수도 없고, 값이 내려갔다고 손절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반 이유 때문에 이게 제한이 있으니까 걔의 어떤 이런 변동을, 가격의 변동을 모두 단기 손익에 인식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최초 인식 시점에 요거는요 저희가 기타 포괄손익으로 할 겁니다 라고 선택을 해놓은 놈에 한해서 나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처음에 살 때 그런 연유에서 샀으면은 확실하게 기타 포괄손익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은 그때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단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따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부터 보시자면 이걸 줄여서 FVPL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라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그냥 영어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밑에 적을 때는 이렇게 FVPL로 적을게요. 이게 더 눈에 잘 보이니까.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눈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초 인식을 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처음에 그 주식은 자기 가치가 있는데요. 이게 상장된 주식이면은 그 상장된 주식의 어떤 거래 가액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면 되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뭐 어떻게든 여하튼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정가치 측정을 하면은 그거대로 현금이 나가겠죠? 그렇겠죠? 공정가치대로 거래가 되겠죠? 회계사님, 공정가치는 100원인데 이걸 200원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정가치가 200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논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식을 거래할 때 이게 얼마인지 알아내는 과정이 공정가치를 알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금 200원에 거래가 되었다 라고 하면 공정가치는 뭐 200원인 거죠 뭐. 그래서 현금이 나간 금액, 요 금액을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그 취득가액으로 딱 계상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측정을 해야 되는데, 최초 인식한 이후에 가치 변동이 없으면 후속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식은 계속 가치가 변합니다. 그때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름 자체가 단기 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니까 이거의 어떤 가치 변동은 전부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왜 미실현 보유 손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내가 100원 주고 산 주식이 오늘 200원 됐어요. 그러면 그게 실현된 게 아니죠? 팔아야 실현이 되죠. 내가 100원 주고 산 게 200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200원이 또 변하잖아요. 다음 나가면은 이게 150원 될 수도 있고 250원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팔아야 실현이 되고 100원에서 200원 됐다고 100원 벌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 실현이 안 된 거니까요. 팔아야 실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원에서 200원 됐을 때 그러한 미실현 보유 손익을 어떻게 하라? 단기 손익에 반영하라는 거죠. 왜? 아니, 이름 자체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니까.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차변에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적고 대변에 금융자산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단기 손익이에요. 만약에 가치가 하락하면 그냥 반대편에다가 대변에다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적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비용을 또 잡아요. 이것도 단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후속 측정도 매우 깔끔해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역시나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매기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 변동을 다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 자체는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거할 때,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처분 대가와 직전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그러니까 직전 장부가액에 대비해서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여기 현금 받은 거 적어주고 이쪽에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적은 다음에 차액을 여기다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역시나 단기 손익을 인식해 줍니다. 더 낮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 적고 대변에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적으면은 이쪽이 남겠죠. 그럼 이쪽에다가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비용을 인식해 줘요. 정말 심플하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 가장 회계 처리가 간단하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얘 같은 경우에는요,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그 FVOCI라고 적어요. 근데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너무 기니까 얘는 OCI라고 제가 줄여서 부를게요. 최초 인식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역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위에 있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취득할 때 나간 현금 있잖아요. 현금. 얼마에 거래가 됐으면 그냥 그게 공정가치인 거죠. 그래서 나간 현금 대변에 적어주고 반대편 차변에 OCI는 그 현금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이제 후속 측정. 계속 있으면은 그게 가치가 변할 거잖아요. 주식이 가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치가 변동할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아이고, 오타가 있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름 자체가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니까 이 미실현 보유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가치가 상승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인식한 평가손익이 없는 경우에 기존에 이 주식에 관련해서 내가 따로 인식해 놓은 평가손실이 없다면은 OCI 차변에 적고 반대편에는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인식한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가치가 상승했는데 기존에 인식한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평가 손실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니까 이렇게 대변에다 적으면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정가치가 되도록 OCI 금액을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에 인식했던 기타 포괄 평가 손익을 없애줬는데도 차례가 안 맞는다 하면 그때야 비로소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을 잡아줍니다. 만약에 기존에 인식한 기타 포괄 손실이 예를 들어 400원 있었어요. 그런데 OCI가 지금 300원 올랐다 라고 하면요, 이 기존에 인식한 거 300을 빼줘도 100이 남죠. 그럴 때는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이 전혀 분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200이었으면은 그때는 200을 다 깎아도 이 300을 커버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기타 포괄 평가 이익 100원을 인식해 줍니다. 대충 룰이 이해가 되시죠? 먼저 인식한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걔부터 깎고 나서도 금액이 모자라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을 잡습니다. 복잡하니까 얘는 다시 접을게요. 다음은 가치가 하락할 때, 이때는 기존에 인식한 평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OCI 적어진 금액대로 대변에 적어서 금액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거만큼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인식한 평가 이익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이쪽에는 일단 OCI 금액 감소시켜 준 다음에 기존에 인식한 기타 포괄 평가 이익 먼저 깎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례가 안 맞는다, 하락한 금액을 다 보존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을 잡아줍니다. 느낌 오시죠? 룰이 똑같습니다. 먼저 인식한 걸 없애주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든 평가 이익이든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식화하면요, 취득시 공정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취득시 공정가치가. 그래서 가치가 막 이렇게 변동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영역은요,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을 반영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이 취득시 공정가치를 넘지 못했죠. 넘지 못했으면은 기타 포괄 평가 이익만 깎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또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을 인식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확 내려왔으면은 그때는 기타 포괄 평가 이익 다 깎아도 금액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비로소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을 인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취득시 공정가치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을 조금 깎아주는 정도에서 분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이 되면은 기타 포괄 평가 손실만 더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동안 인식했던 기타 포괄 평가 손실 전부 다 제거해서 없애주고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여기 위로는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을 잡아주고 없애주고, 여기 밑으로는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을 잡아주고 없애주고,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 오시죠? 자, 다음 이제 제거할 때, 그러니까 처분한 건데요. 처분한 거는 처분 대가와 직전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차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거 단기 손익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실현된 거니까 그때는 당기 손익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써있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라고. 왜 그러는가? 뭐 이건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OCI로 회계 처리를 선택을 했으면은 걔네는 당기 손익으로 죽어도 안 갑니다. 당기 손익에 반영되는 게 영업 성과에 반영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보낸 거니까 끝까지 손익계산서를 안 타요. 왜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타 포괄 손익 인식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굳이 이유를 하나만 드리자면은 굳이 드리자면 얘는 당기 손익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을 거다. 손익계산서로 절대 갈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매매 목적, 즉 단기 손익 인식 자산으로 분류를 한 애들은 그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간 애들은 그 가치가 변동하는 거를 손익계산서로 경영 성과로 보여줄 이유가 있겠지만은 애당초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OCI로 구분한 애들은, OCI로 선택을 한 자산들은요,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투자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경영권 때문에 이걸 샀다. 그 값어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은 지분율이거든요. 지분율 때문에 그거를 구입한 거를, 그게 값어치가 떨어졌다거나 혹은 올랐다고 단기 손익으로 보내면은 실제 그게 그 경영자의 경영 성과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게 회계 기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약간 설명이 추상적인데 그냥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OCI로 구분한 애들은 절대로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잘 팔았네요. 이럴 때는 현금 받은 거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 OCI 제거시켜 주면서 그때까지 있던 금액 전부 다 적어주면서 차대가 안 맞는 거 기타 포괄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인식한 평가 손실이 없는 경우거든요. 기존에 인식한 평가 손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느낌이 딱 오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금 똑같이 적고 OCI 적은 다음에 기타 포괄 평가 손실부터 먼저 깎아요. 깎다가 끝나면 거기서 끝인 거고, 다 깎았는데도 부족하면 그때서는 기타 포괄 평가 이익 인식해 주면 돼요. 더 낮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기존에 인식한 평가 이익이 없는 경우는 현금 받은 거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 OCI 그동안 있던 금액 다 제거시켜 주면서 차대 안 맞는 거 기타 포괄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식한 평가 이익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뭐 이제 느낌이 안 오면 이상하지. 이렇게 되겠죠? 기존에 인식한 평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적어주고 OCI 제고하면서 기존에 인식한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을 깎아주다가 끝나면 거기서 끝인 거고, 다 없앴는데도 부족하면은 평가 손실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거도 끝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제거하고 났는데 기타 포괄 손익이 났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다가 팔았어.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대한항공 주식은 나한테 없잖아. 그런데 대한항공 주식 때문에 생긴 기타 포괄 손익은 계속 남아있는 거야, 장부에. 이상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해 줍니다. 자, 이 기타 포괄 손익이요, 운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익으로 가는 수가 있고, 한번 손익계산서를 타고 결국에는 단기 손익이 돼서 이익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이익이에요, 이익. 어쨌든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이익으로 가는데 영원히 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계 원리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영원히 안 가고 장부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예외로 치고 대부분은 이익으로 간다고 보고요. 그때 이익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되는 경우, 바로 요 경우는 직접 대체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번 손익계산서를 타고 가는 경우인데, 이거는 그걸 없애주면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예요. 얘는 직접 대체라고 하고 얘는 재분류라고 해요. 이거 용어를 좀 기억하세요. 이익으로 바로 가면 직접 대체, 손익계산서로 가면 즉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한번 해주면은 그거는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고, 이때 지분 상품은 OCI를 어떻게 보낸다? 재분류 조정한다? 아니에요. 이익으로 바로 보냅니다. 왜? 얘는 죽어도 손익계산서를 안 태운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FVOCI로 처음에 선택을 한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은요, 끝까지 단 한 번도 손익계산서를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이 남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뭐 어떻게 되긴? 기타 포괄 평가 이익 그때까지 잡혀있던 거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잡아줍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이거 없애주면서 얘 잡아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T계정 그릴 때 기타 포괄에 있던 거를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기타 포괄 손익을 이렇게 이익으로 올려주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이 남는 경우는 그때는 기타 포괄 평가 손실 제거해주고, 얘는 자기 자리가 차변이니까 대변에 적으면 제거예요, 제거. 그래서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그거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요. 자본이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차변에 적으면 감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주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거시켜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당기손익으로 한 번도 가지 않고 이익잉여금에만 반영이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투자 채무 상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